자, 페이지 218페이지 볼게요. 218페이지. 자, 이제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 이제 공업도 끝났고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죠. 서비스업. 자, 우리가 공업이나 자원은 이제 문제 낼 게 사실 되게 많은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서비스업은 문제 낼 게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페이지 뭐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로 수능에서도 딱 한 가지 주제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공부할 때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좀 빨리 정리할게요. 자, 서비스업은 우리가 보통 3차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사회가 부자를이면서 뭐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이걸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서비스업 전체를 3차 산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업 구조가 바뀐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조선시대 까마득한 옛날에는 당연히 1차 산업, 농업이나 뭐 수렵이나 어업이 중심이었다가 산업혁명 또는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막 발달하던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에는 3차 산업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건 뭐 중학교 사회 시간에는 중요하지만 학부 시간에는 별로 안 중요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봤더니 아직 공업이 발달하기 전, 그걸 전 공업화 사회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농사짓던 시절, 그 도시화가 일어나기 전 사람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살던 시대. 자, 그러다가 공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발달하는 공업화 사회가 돼요. 자, 공업화 사회에서는 이촌 향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공장은 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게 보통이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공업화에서 벗어난다. 탈공업화 사회라고 불러요. 자, 공업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옛날에는 돈이 되게 중요했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근데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졌죠. 뻔한 얘기잖아요. 그 오늘날을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공업화 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옛날에는 1차 산업이 중요했었고요. 한때는 2차 산업이 중요했고 지금은 3차 산업이 중요해졌죠. 자, 이렇게 산업을 구조를 봤더니 1차, 2차, 3차 중요한 산업이 또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 숫자가 올라갔죠. 자, 이런 걸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불러요. 고도화. 자, 이제 옛날에 어이없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북한은 약간 사회가 특수해가지고 오늘날에도 3차 산업이 제일 높진 않거든요. 2차 산업이 더 높기도 하고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 남한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됐을까? 당연히 우리 남한이 산업 구조화가 훨씬 더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걸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한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탈공업화 사회가 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해요. 산업 비중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종사자 수가 줄어든다. 자, 이건 뭐 산업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사람이 점점 필요 없게 돼요. 그렇잖아, 다 기계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탈공업화 사회에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어쨌든 2차 산업이 이렇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생산 양식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생산한다, 조금 생산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 생산해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옛날에 공업화 사회에는 몇 가지 안 되는 물건을 몽땅 대량 생산해가지고 값싸게 파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생산 양식을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불러요. 다품종 소량 생산. 가끔 나오는 말이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마갈룸의 교재에는 그 그래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가끔 나오는 좌표, 그래프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그래프의 이름이 뭐냐면 삼각형 좌표예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뭐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더해가지고 X, Y, Z 이것도 많이 보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좌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건 지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년에 사회문화 선택하면 선택이 아니지 사회문화를 하게 되면 사회문화에서도 나오고요. 경제에서도 나올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건 사회 탐구를 할 때는 꼭 나오는 좌표 그래프인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뭐 응용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얘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 왜 자꾸 찬바람을 나한테 주는데. 아무튼 이 그래프 읽는 방법 지금 설명할게요. 자, 얘는 삼각형 좌표라는 이름처럼 몇 가지 항목을 표시하는 거냐면 세 가지 지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표. 자,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그래프랑 달리 범위에 있어서 화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범위가 0부터 막 100, 1000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일정한 범위의 수치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떤 걸 표현하냐면 세 가지의 비율을 표시해요. 세 가지의 비율. 여러분 100분이라고 하는 건 합이 그러니까 100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을 더했더니 얘가 100%가 되는 걸 표현할 때 삼각형 좌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모든 산업을 갖다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더하면 100%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는 인구를 나눠봤더니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00분율로 표시했을 때 노인은 몇 %고 청장년층은 몇 %고 그래서 얘는 단위가 항상 %예요. %.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통은 이제 어떤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산업 구조를 하니까 1차 산업이라 그러고 여기를 2차 산업이라 그러고 여기를 3차 산업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여기 한 변을 잘 보면은 숫자가 써 있어요. 이쪽에 0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보통 볼래? 이쪽에 100이라고 써 있고요. 2차 산업 쪽 이쪽 변을 보면은 여기에 0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100이라고 써 있고 3차는 여기에 0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가끔 망할 문제에서는 숫자를 바꿔놓기도 해요. 근데 보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렇게 좌표 값이 표시가 돼 있고 점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는데 자, 이거 읽을 때는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아래층이고 여기가 위에층이에요. 위로 갈수록 건물들은 점점 좁아지니까 피라미드 모양 건물이에요. 그리고 각 항목이 과연 몇 층에 있느냐를 읽으시면 돼요. 보세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봤더니 0층, 10층, 20층, 30층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봤더니 얘가 1차 산업의 값이에요. 1차 산업가 그냥 쭉 올라가서 여기가 100층이 되는 거니까 0층부터 100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을 봤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0층인 거고 10층, 20층, 30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7, 8을 돌릴 수는 없지만 시험지는 돌리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근데 가끔 시험 보다 보면 얘가 이렇게 고른 애도 있어요. 목을 돌리지 말고 시험지를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면 쭉 가서 봤더니 미치겠네. 여기가 B의 값이에요. 2차 산업의 비중인 거예요. 자, 3차 산업은 여기가 0층
0층, 여기가 100층. 쭉 가면 되니까 층수를 읽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3차 산업의 값이에요. 그래서 A, B, C를 더해보면 합이 100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가끔 이걸 잘못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실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선이 막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와서 이 값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 값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 변을 따라서 와가지고 쭉 와서 여기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선을 따라와서 여기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A-, B-, C-라고 할게요. A-, B-, C-를 잘못 읽으면 합이 200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검토할 때 실제로 읽은 값을 더해보셔서 100이 나오면 내가 제대로 읽은 거고 200이 나오면 잘못 읽은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래프 처음엔 조금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보기에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공부도 아니죠?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닌데 이 그래프가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읽으면 점수 그 문제를 맞추는 거고 이걸 포기하면 그냥 틀리는 거고.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얘 읽는 방법 잘 모르겠으면 친구한테 물어서 지금 익히세요. 시간 줄게요.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1차 산업, 2차 산업 선에서 써 있잖아요. 1차 산업은 0부터 100, 여기가 지금 1차 산업이거든요. 사실 여기 서울이 안에다 좀 쓰기 때문에 이 전에 1차 산업의 기준은 여기가 지금 A 값이. 그죠? 네개 지금 다 치켜있어요. 이 네개 안에만 지금 치켜있어요. 산업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치켜있을 때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1980년이다. 시간이 지나면 각각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거 복잡하게 안 한다고 점만 찍어서 나타내요. 자, 예를 들면 점이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거고 2차 산업의 비중도 증가한 거고 3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점을 두 개를 찍어놓고 그 사이에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런 식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만 얘기를 들어가면 이런 문제는 답이 나와요. 평범하게 얘기를 들어가면 사실은 지리 문제보다도 타임라가 훨씬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근데 애들이 몰라. 포기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추워. 너 때문에 눈이 시작이 자, 다시. 자, 여러분들 삼각형 좌표는 지리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 3학년 되면 사회문화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수능에서도 사회문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 근데요. 네. 하면서요. 한쪽으로 가는 그 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뭔 소리예요? 다시. 뭐라 그래요? 그 점에서요. 한 면으로 갈 때요. 네. 그러면 그 선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건물 층수라고 생각하라고. 자, 1차 산업을 읽을 때는 1차 산업이 0부터 100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가 0층이에요. 1차 산업이 2층인 건물인 거야. 1차 산업이 0층, 10층, 20층. 물론 숫자는 여기가 1차 산업이니까 이쪽에 1차 산업이 써 있잖아요.
여기하고 닿는 이 선의 층수를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 가서 1차 산업을 읽으면 안 되잖아. 여기 1차라고 써 있으니까. 네. 선생님 마찬가지로 2차 산업은 여기 2차 산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2차 산업 값을 읽을 때는 2차 산업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가 이제 2차 산업의 한 0층 돌려보면 되겠죠. 아, 네네.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각 변에 항목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포인트 하나 설명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서비스업이 지금까지 배웠던 농업, 자원, 공업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얘는 뭐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업에서는 뭐 자동차 산업의 특징, 뭐 섬유 산업의 특징 그런 걸 물어봤다면 얘는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숙박업의 특징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서비스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으로 공업에 비해서 생산지와 서비스업을 만들어내는 곳과 서비스업을 소비지하는 곳이 일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곳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출하액이 1등이냐 2등이냐 맨날 따졌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울산에서 많이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죠? 울산에 발달한 공업. 자동차. 조선. 조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래서 그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어떤 공업을 했느냐 그게 중요했다면 서비스업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미장원이나 음식점 같은 건 사람을 따라서 분포하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성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 공업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자,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업을 봤더니 공업이나 농업 그런 거에 비해서 기계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미장원 갔더니 똑같이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똑같이 깎아놨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화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규격이 똑같아야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대량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출시키기 위한 거라서 기계화나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2차 산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3차 산업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까?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전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하신다고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셨잖아요.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돈을 쓰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필권이 없으니까 뭐 큰 관심은 없었겠지만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어요. 4대강 토목공사 1차 산업, 2차 산업에 아무 돈 쏟아부어봤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자리를 만들려면 3차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서비스업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서비스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건데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 먼저 분류하는 걸 봤더니 서비스업을 누가 공급하느냐, 누가 만들어내느냐. 자,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상식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 서비스를 주로 나라나 공공기관에서 한다. 공공서비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기나 아니면 상하수도 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공공의 반대말, 개인이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익 추구를 위해서. 무슨 서비스? 공공의 반대말. 개인 서비스 말고. 네? 공공의 반대말. 뭐?
민간 서비스. 누가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느냐. 근데 문제는 서비스라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가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소비하느냐가 중요해요. 제품은 누가 만드느냐, 공업은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지만 서비스는 누가 소비하느냐. 자, 그래서 공급이 아니라 누가 그 서비스를 소비하느냐, 소비 주체에 따른 분류,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참고로 얘는 수능에서 2년에 한 번 꼴로 또는 3년에 2번 꼴로 그래서 수능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주제예요. 평가원 모의고사들은 거의 해마다 나오고요. 다른 모의고사들도 맨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 주체를 봤더니 얘는 일단 말만 적어놓고 여기다 자세히 정리해놓을게요. 자, 얘는 사회 주체를 봤더니 기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회 내에서. 자, 이윤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생산 주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들이 소비하는,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용하는 생산자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은 보통 소비 활동을 하죠. 소비의 주체가 되죠. 자, 그래서 일반 개인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어요. 어린아이로 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가지의 특성을 맨날 비교해요. 자,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사회 내에서 뭔가 생산을 담당하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 내에서 주체 중에 소비를 담당하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이죠, 개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물어봐요. 이걸 단순하게 외워놓고서 아니 선생님 은행은 소비자 서비스업이에요?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나한테 물어보거든. 둘 다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는 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 그걸 보통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업 사장이,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 자금이니까 이건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겠죠. 그때 은행은.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이사 가려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은행이지만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해요. 근데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에 들어간다. 그런 은행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서. 그래서 어떤 게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의 특징만 구분하시면 돼요. 야, 월요일날 1교시는 어떤 수업이 제일 좋을까? 아? 수학이요? 왜? 잘 수 있어요. 생물 부담 없이 잘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지금 글씨만 적어준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다가 할게요. 자, 먼저 생산자 서비스업부터 설명할게요. 생산자 서비스업. 자, 시험 문제에서 또 출제 포인트는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가운데 생산자 서비스업이 포인트예요. 얘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칠판 좀 보고.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누가 주로 그걸 이용하냐면 기업들이 이용한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업은 사회 주체 중에 어떤 걸 생산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자, 우리가 기업이 이용한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 말을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총무부, 영업부, 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부서가 있었어요. 홍보부.
자,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기업 내에서 광고도 직접 하고 이것저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A라고 하는 기업은 생산하는 게 전문이지 이걸 뭐 홍보하거나 뭐 돈을 관리하거나 그게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생산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또 홍보는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홍보가 전문인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홍보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업마다 홍보부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름만 거의 남아있고요. 홍보 일을 홍보 전문 회사, 생산자 서비스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고 표현하고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기업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한테 일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금융 또는 보험 또는 부동산 자, 또는 시험에서는 사업 서비스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제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좀 이따 비교를 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생산 공장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의 본사가 되겠죠. 자, 기업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대도시.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죠. 대도시 중에서도. 자, 그래서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당연히 대도시의 도심에 있으려고 그래요. 자,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으려 그런다. 그 지역이 바로 대도시 도심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요. 서울 안에서 놓고 보면 이런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서울의 도심 지역에 몰려 있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용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전문 지식이 중요해요. 이런 거 하려면 머리 나쁘면 못 하잖아요. 자, 전문 지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많이 번다. 부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는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규모는 회사 하나당 규모는 소비자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 뭐 미장원, 뭐 그런 것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크겠죠. 은행이나 뭐 광고회사나 그런 것들은 기업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일까? 느린 편일까?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현재 비중은 적어요. 당연히 중국집이나 약국이나 미장원이나 그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지금은 근데 증가 속도를 봤더니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더란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생산활동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그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생산자 서비스업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랑 비교해서 소비자 서비스업 정리할게요. 자, 어차피 같이 정리한 다음에, 다 필기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보세요.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 정리하면서 이야기는 거의 다 했어요. 자, 소비자 서비스업을 봤더니, 자, 얘는 주로 누가 소비하는 거냐면요. 개인이 소비해요. 개인을 보통 최종 소비자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요. 도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합시다. 제가 두 가지만 안 적어왔네. 자, 그럼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분포하고 소비자 서비스업하고는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울에 물론 많아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부산에도 그 인구만큼은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산 지향이에요.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이나 미장원 생각하라 그랬는데 주로 어떤 걸 이용해서 서비스업을 하냐면요. 단순 노동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돈을 많이 번다, 별로 못 번다. 별로 못 번다. 부가 가치가 적은 편이다. 부가 가치가 적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 다음 이제 상산자 서비스업과 비교해가지고 얘는 증가율이 높다 낮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줄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그걸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얘는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지만 얘는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도 있을 만큼 증가율이 낮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45분이요? 왜 시간이 빨리 가지? 진짜 무슨 저녁병이야, 저녁병. 어? 혹시 질문? 여기 자리 수업 때문에 그랬어. 내가 여기 할 테니까. 아니 안 말라서 그래. 네 머리를 여기까지 아니 안 나온다. 많이 봐야 하면 3학년 때 윤리반이나 역사반도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있어요. 있겠지? 해마다 이렇게 뭔가 수업을 하고 나면 아쉬움이라기보다 약간 아쉬움이 들지? 안타까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해마다 하는 건데도 이게 선생님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왜 작년에 또는 이제 학기 초부터 이렇게 안 가르쳤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약간 왜 진작에 열심히 안 했을까라는 소리가 좀 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누구나 초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한 4, 5년 지나면 별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원래 해봐 똑같은 거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별로 열심히 안 하다가 올해는 거의 반강제로 책을 하나 출판하면서 열심히 했거든. 하면서 보니까 지리가 점점 더 만만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약간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움이 남어. 이걸 왜 3월 달부터? 왜요? 왜 반응이 왜 그래? 아니, 내가 여러분들 한국 지리를 다시 가르칠 수는 없잖아.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3학년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집만 남겨줄게요. 3학년 때 선생님이 거지 같은 짱이에요. 3학년은 가르치면 수능 끝나고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3학년 되면 알겠지만 수능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학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학교도 안 나오고. 수능 끝나면 외부로 돌아다니고. 자, 아무튼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자, 다음 시간에 하기엔 조금 그렇고 이번 시간에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건 자 집중.
앞에 도시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단어 정도만 떠올려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중심지 이론,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인 중심지가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배후 지역이 있거나 앞에서 도시할 때 이건 뭐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쉬운 내용이라서 들으면 기억이 다 날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왔던 단어가 중심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자, 서비스업도 백화점이면 백화점, 편의점이면 편의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하는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 범위가 배후 지역이었죠. 배후 지역. 그 A라고 하는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A의 배후 지역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A가 아니라 다른 중심지랑 상호작용을 하는 여기는 A의 배후 지역이 아니죠. 이 안쪽만 A랑 상호작용을 하는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 범위가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고요. 이걸 공간으로 표시하면 최소 요구치 범위. 그 다음에 중심지의 물건이 또는 서비스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었죠. 따라서 최소 요구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 범위는 인구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 범위는 줄어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역시 작아진다, 줄어든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요. 교통하고 관련이 있었죠.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증가한다, 넓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문제로 나왔던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성립 조건은 말로만 할게요. 최소 요구치 범위에 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기도 해야 되지만 중심지는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규모가 달라서 서로 계층을 이루고 있더라. 중심지 계층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업 기능을 하는 걸 예를 들면 편의점하고 백화점하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걸 봤더니 동네 병원하고 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자, 그래서 중심지 계층 구조는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하고 규모가 작은 저차 중심지하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항목별로 쭉 적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고. 자, 첫 번째 중심지의 규모는 어느 쪽이 크다? 고차, 저차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시면 돼요. 고차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중심지의 수는 어느 쪽이 더 많다? 저차가 당연히 더 많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심지가 거리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멀다? 고차가 더 멀다. 백화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의점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심지어 바로 옆에도 있죠.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경쟁하잖아. 왜 경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범위는 어느 쪽이 넓다? 고차. 자, 재화의 도달 범위도 마찬가지고 배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굳이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소비자들의 이동 거리. 어느 쪽이 더 멀리 가야 그런 중심지까지 도착한다. 고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용 빈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고차를 자주 이용한다, 저차를 자주 이용한다. 저차를 자주 이용하고 고차는 가끔 가는 거죠. 그쵸? 기억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면, 마지막에 이것까지만 할게요. 교통이 발달하면 일반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성장한다? 교통이 발달하면 동네 슈퍼마켓하고 대형 할인점하고 어디가 더 성장한다? 고차, 대형 할인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